그럼 보세요. 지금 잠시 이제 그런 비중이 줄어들었다 손 치더라도 과거에 또 역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대기업 대출을 열심히 선별해가지고 제대로 선별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개인금융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기업금융으로 제가 다 바꿨죠. 근데 그렇게 바꾼 이유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시면은 개인금융 선택했던 사람들이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제가 개인금융이 왜 더 어려운지에 대해 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경우의 수도 훨씬 많고 대비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대비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수긍하시고 또 기업금융으로 쓰신 게 맞잖아요. 근데 기업금융에서 이런 딜레마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놓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모의여신심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닦았던 기업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충분히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논리는 아직 대비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가이드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지 이유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여기서 우리은행이 좋다 이 얘기만 할 것인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얘네들한테 날이 서 있어.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우리은행이 좋다, 괜찮다.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명백히 있다 라는 거를 깔고 가는데 대신 좀 균형 감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거기 표현해뒀듯이 자료에서 부침 현상을 같은 것들을 겪고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괜찮다 라고 하는 게 자소서에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면접 때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은행은 기업금융에 있어가지고 괜찮은 은행이다.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부침 현상을 겪고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근데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뭔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뭔가 저력을 갖춘 은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은행에 오고 싶은 이유가 너무 하나다. 진심이 담긴 이유가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심이란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추정해 보건데 좀 약간 인성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은행들마다 인성적인 게 부분이 다 같은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치면 하는 일도 똑같은데? 아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뭐 사회공헌을 많이 하니까 지원했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사회공헌 우리는 많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은행을 오히려 본 적은 있어요? 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진심이라는 이유는 어떤 걸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거에 가깝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성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선택하냐면 첫 통장 우리은행, 그 다음에 우리 집이 힘들 때 도와줬다. 은행 갔는데 언니가 잘해줬다. 이런 류의 드립을 치거든요. 그죠? 이거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다 레파토리가 됐어요. 안 짜고 이거 똑같이 하는 다른 이유를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그 뭘 추천할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정성적인 거는 결국은 저는 사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배, 멘토, 가족. 그럼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이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만 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가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은 일은 힘들다. 하지만 이런 점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뭔가 살아나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업들도 살아나가지고 더 많이 고용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뭐 급여도 지급하고 경제 선순환도 되고 이렇게 만든 일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 어떤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중거 집단, 내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지 이걸 디펜스를 하거나 할 테니까. 그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뭐를 의미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평가 시스템이 이거는 다 통계거든요. 기업 금융을 많이 해봤다는 거는 이 통계가 많이 축적돼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말은 성공도 많이 해봤고요, 실패도 많이 해봤어요. 그럼 성공해서 배운 경험도 많고 실패해서 배운 경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력은 드러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기업 금융을 30년 하는 은행이 40년 하는 은행이 잘하겠어요? 100년 하는 은행이 잘하겠어요? 물론 30년, 40년 하는 은행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모의 여신 심사 같은 거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거 진짜 정답도 없고 노하우 베이스 아니던가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한 산업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산업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어땠어요? 산업마다 너무 다르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거는 사이클이 있고 업황이 있고 기술도 바뀌고 경쟁 강도도 바뀌기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뭔가 어떤 집대성만 어떤 이론으로 이게 무조건 답입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영업점에서 이 어떤 사업들을 한번 취급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시험평가 리포트를 거기다 남겨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그것도 읽어보겠죠. 그럼 그때하고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다시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계속 데이터가 축적될 거 아닙니까? 더 다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봤었을 때 평가의 어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도 여신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이게 예금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대출 채권으로 바꾸잖아요. 이걸 그리고 고루 분산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우리는 바꿀 때 여신 심사를 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고루 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출을 어디에 더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증가율이 기업 여신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우리은행이 이렇게 기업금융의 여신 증가 속도가 딴 데보다 느리다고 해가지고 그럼 항상 계속 느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부치면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항상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거에도 업다운이 있듯이 이것도 업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기업금융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게 부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럼 계속 그게 지속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업금융을 내가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 기업금융에 집중하면 충분히 그걸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는 노답이긴 하지만 이게 노답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금융 비중이 더 컸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즌 거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인금융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기업금융에 대한 어떤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소상공인 대출도 증가했던 거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니까 조금씩 줄여놨던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은행도 근데 그 속도가 좀 줄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노답인 상태가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험평가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금융 부분의 부침 현상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균형 감각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왜 그러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도약의 기반이 되는 게 뭐겠어요? 정부 사업 간의 연계 이 부분입니다. 사실 거의 서울시 홍보를 계속 해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흥구도 신한은행에 뺏기고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시흥구뿐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계속 정부에 있는 기관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부가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다 우량자산들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리스크가 클 때 이 우량자산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데 발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대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요. 보통. 예전에 IMF 이전 시절에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빌렸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서 썼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기업들이 부채 비율도 낮추고 체질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익을 많이 내면서 현금 유보도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은행에 대출을 안 받았어요. 자기가 회사채를 주로 발행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회사채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대기업들하고 오래 거래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오래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란에 있었던 그 자금을 다시 이란에 송금하고 하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슬람 금융, 그 다음에 대외 개정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은행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면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거의 대부분 수출해서 돈을 벌겠죠. 그럼 수출이면 외화라고 하는 걸 다뤄야 돼요, 안 다뤄야 돼요? 외환 서비스를 받아야죠. 물론 외환은 하나은행이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거. 진출 국가는 하나은행이 더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 숫자 전체로 보면은 어때요? 우리은행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걸 발판으로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도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주 채무 계열 이런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주 채무 계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IMF 이 시기 때 대기업들이 문홀 발행식을 확장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금융당국에서 주 채무 계열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면서 얘네들이 책임지고 이 대기업들을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주 채무 계열을 지정해 줬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 채무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만큼 대기업 거래가 과거에 많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잠시 이제 그런 비중이 줄어들었다 손 치더라도 과거에 또 역시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대기업 대출을 열심히 선별해가지고 제대로 선별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되게 완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타행의 공격적인 기업금융 확장 정책으로 인해 다소 순위가 후퇴하긴 했지만 뒤에가 이제 핵심이죠. 우리은행의 경우가 놓아오는 기업금융 강자를 잘 탈환할 수 있는 기본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표현한 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주채무기를 38곳 중 11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그만큼 대기업과 거래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려고 한 거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중소 중견기업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들은 리스크가 커요. 리스크가 크죠. 그럼 리스크를 갖다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명분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거죠. 소수의 대기업들이 있고 거기 그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많은 협력사들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차 벤더, 그러니까 1차 협력회사만 한 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럼 2차, 3차로 내려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대기업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현대차가 많이 팔리면 현대차 부품 회사가 살아나겠죠. 자,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이 대기업들을 이때까지 많이 관계를 형성하고 많이 이때까지 모니터링하면서 봐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업황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걸 더 잘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대기업이 잘 굴러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부품 회사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대기업의 영향을 받는 부품 회사들도 역시 평가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있겠죠. 왜냐면 그걸 주로 봐왔으니까. 실제로 은행 가서 그 기업 여신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재무 이런 것도 보지만 얘네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다 봐요. 실제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더 많이 지켜봐 왔겠죠. 왜냐면 더 많은 대기업들과 거래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면 걔네를 많이 평가해 왔으니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지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중소중견기업을 잘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한다? 좀 더 매력적인 조건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구조적 위험인지 유동성 위험인지 구분하고 또 앞으로 산업의 어떤 한도가 바뀔 것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여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 분야의 노하우인 거죠. 왜냐? 정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지나봐야 아는 거지. 이 논리는 그렇게 제시를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사에서도 밝히듯이 제가 평소에 얘기할 때 중소중견기업하고 거래하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래 부수거래 확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이 논리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비이자 수익에서 또 괜찮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뒤치락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뒤치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비이자 수익을 창출했었던 또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다시 신기일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